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금 색다르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스프라이징한, 약간 쇼킹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번 영상은 스카세존의 깨달음과 그리고 양자역학의 원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 3년 전에 9편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양자역학과 불교의 요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 달리 이야기하면은 불교의 어떤 요체 골수의 일부를 양자역학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9편의 영상을 제가 올렸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단지 이제 입자와 파동 간의 어떤 그 변환, 그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뭐 가장 골수 중에 골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그러니까 양자가 입자와 그리고 파동의 성질을 중첩적으로 가진다. 중첩적으로.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갖다가 모두 가지고 있는데 중첩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떤 관측을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은 관측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두 가지 어떤 작용이 있겠죠, 그죠? 있을 때 어느 경우가 되든 두 가지 성질이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두 가지 성질이 동시에 한꺼번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즉 뭐다? 두 개의 성질 중에 입자와 파동의 성질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드러날 뿐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관측을 하지 않은 완전 진공 상태 환경에서는 파동으로 드러나는데, 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요, 그 이중슬리 실험의 내용에 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전자는 완전 진공 상태에서는 파동의 성질, 파동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반면 관측이 되었을 때는 파동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달리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파동 함수가 무너지면서 결 어긋남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어느 하나의 입자로서 파동의 성질은 사라지고 입자로서 드러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골수 중에 골수죠.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양자 중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첩, 이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성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하나의 현상만 딱 두고 중첩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보면 양자역학에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어떤 불교의 어떤 그 요체와 깨달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양자의 중첩성은 중첩성은 즉 파동과 입자의 이 두 가지 성질은 좀 이렇게 차원을 달리해서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중첩성의 의미는 뭐냐면은 파동으로서의 어떤 성질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그 파동으로서 존재하는 양자의 어떤 위치나 혹은 운동량을 갖다가 고정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뭐 XYZ의 어떤 그런 공간좌표상에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 XYZ 좌표를 갖다가 딱 측정할 수 있듯이 있듯이 양자를 갖다가 그렇게 딱 그러니까 확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디에 존재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관찰이 딱 되는 순간은 거기에 교란이 일어나면서 위치와 운동량까지 당연히 변하게 되죠, 그죠? 관측이라는 어떤 교란이 딱 일어나면은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고, 따라서 좌표상의 어떤 변화도 있으면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운동량, 에너지도 변화가 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중첩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불교와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중첩성보다도 다른 차원에서의 중첩성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얽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얽힘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중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서로 동떨어져 있는 어떤 양자 사이에서 동시에 똑같은 반응이 딱 일어난다라는, 얽혀 있으니까, 그죠? 떨어져 있지만 얽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것도 그러니까 얽힘이라는 것은 중첩성을 갖다가 베이스로 해서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고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자역학의 가장 어떤 그 기본적인 원리이자 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그 뭐 양자역학의 어떤 그런 중첩성이라든지 불확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기 위해 가지고 뭐 아인슈타인하고 보어하고 막 논쟁을 벌이고 했는데요. 가만히 전체적으로 대의적으로 보면 아인슈타인이 계속해서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자기 모순에.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보아를 공격한다 하면서도 뭐 전제가 벌써부터 뭐 잘못됐다든지 잘못된 전제를 갖고 온다든지,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갖다가 뭐 공격한다 그러면은 그 양자역학의 어떤 원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게 양자역학을 원용해 가지고 양자역학을 공격하는 뭐 이런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런 어떤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쉽게 말하는 고전역학, 고전역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진리라고, 양자역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진리라고 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는 고정된 어떤 위치와 그리고 고정된 어떤 운동량,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것, 이런 반전 국소주의라 그러죠. 국소주의. 어느 한 지점에다가 딱 이렇게 확정이 된다라는 거고, 양자역학은 말 그대로 그 반대음이니까 비국소주의다라고 이렇게 기본 개념을 갖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전역학의 국소주의가 우리는 이제 진리다, 우주의 하나의 어떤 원리이자 또 우주가 작용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왔죠. 그러면서 뭔가 확정된 값,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을 통한 방정식이라든지 뭐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정해진 그 값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 이런 훈련은 우리 뭐 중학교 때 당연히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죠. 산수, 수학, 그죠? 방정식, 뭐 방정식하게 이제 풀기가 인수분해하고, 뭐 다음에 뭡니까? 2차, 3차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풀고, 더 나아가면 뭐 미적분하고, 그죠? 수열, 극한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정해진 값을 갖다가 딱 찾는 것. 물리에서는 정해진 어떤 운동량을 계산해서 구해라 하면은 딱 구해내는 것. 이런데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고전역학의 그 원리가 진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의 출현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게 거의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달리 이야기하면, 예, 그 제가 이제 약간 스프라이징하다, 쇼킹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물론 기존의 어떤 그 주류 과학을 갖다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어떤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고전역학이 그렇다 해가지고 전혀 쓸모가 없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앞으로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냐 그러면 양자역학과 비교해서 봤을 때 뭐냐 그러면은, 과연 고전역학에서 주장하는 고정된 위치와 어떤 에너지,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듯이 풀어가지고 정답을 딱 찍어서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그 값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라는 의문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수학에서 여러분들 뭘 배웠습니까? 고등학교 때 수열과 극한을 배우죠. 극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고전역학, 전 고전적인 어떤 그런 과학적 혹은 수학적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서도 보면은 극한값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극한값이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리미트 뭐 n은 0에서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뭐 fx 이퀄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 그걸 갖다가 나중에 계산하면 극한값으로 딱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극한값이 실제 값하고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죠. 극한값하고 실제 값은 극한값일 뿐이죠. 그 값에 아주 미세하게 접근하는, 그죠? 이걸 저 양자의 세계로 한번 갖고 들어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양자의 세계도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죠. 미세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값을 갖다가 인정한다라는 이야기는 양자의 세계를 갖다가 인정한다는 거나 그것을 인지한다는 거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도대체 지금까지 고전역학이나 이 현대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뭐 어쨌든 우주로 나가고 하는 그거는 뭐냐? 다 극한값의 개념이에요. 극한값. 픽스드 밸류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게 확정된 값이 아니고 다 극한값으로 모든 걸 계산하고 이제 뭐 답을 갖다 찾아내는 건데, 그러면 왜 문제가 되지 않지? 극한값.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떤 행위를 할 때도 일반 그 어떤 편차라는 게 있잖아요. 편차.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편차가 아주 극소할 때는 뭐다? 두 개가 같은 것으로 거의 인지해버리는. 그게 이제 수학의 극한값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고전역학의 이 어떤 패러다임에서의 중추는 뭐였다? 확정값이 아니고 극한값이야, 극한값. 왜? 그 극한값의 어떤 좌표나 좌표를 가지는 어떤 대상을 갖다가 딱 측정하려고 관측하는 순간 이미 그 속에 그것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양자들은 전부 다 관측을 당했거든. 서로 상호간에 도미노 현상으로 네트워크로. 그러면은 그 양자들이 미세한 어떤 운동량의 변화와 위치의 변화가 다 있다니까. 그럼으로써 그 관측된 그 존재는, 대상은 관측될 때 그 시점의 값이 바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관측됐을 때 그 값은 실제 값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흔들린 값이다. 우리가 쉽게 표현해가지고 흔들린 값이다. 그러니까 실제 값하고는 굉장히 미세한 어떤 차이를 두지만 어쨌든 흔들린 값이다. 다른 값이다. 그 흔들린 값을 우리는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고전역학의 계산을 다 하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면 우리 문명 자체는 뭐다? 아주 미세한 어떤 그 편차로서 존재하는 세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실제 세계는 없다 이거지. 보는 순간에 이미 달라져 있다는. 무엇이든지 간에 양자역학의 원리를 적용하면은 무엇이든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든지 관측이 되든지,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연기죠, 연기. 그러니까 뭔가 연기 현상이 딱 벌어지는 순간에는 이미 그 확정된 값은 변화했다라는, 변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서 측정해가지고 이 값이다라고 딱 기록할 때는 이미 그 값은 뭐다? 실제 값과 극한값으로서 접근해 있을 뿐이지 실제 값은 아니단 말이야. 근데 그 흔들린 극한값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과학과 우리 인류 문명을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되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때문에 양자역학의 이 원리는, 양자역학의 원리는 미시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다? 거시세계, 초월적 거시세계. 안드로메다를 갖다가 뭐 수십억 배보다 더 큰 그런 어떤 세계까지 양자역학은 다 작동하고 있다.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그 코펜하겐 해석을 주도한 닐스 보어하고 막스 보론, 하이젠베르그 등등의 이 코펜하겐 학파의 양자역학 이론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책에서는, 좋아, 그러면 그렇다 치자. 그러면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미시세계와 그게 적용되지 않는 거시세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라고 이제 뭐 공격성 질문을 하죠. 닐스 보어가 닥쳐, 그냥 계산이나 해. 구분해서 말 거야.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미시세계, 거시세계라는 게 양자역학과 어쨌든 불가분의 어떤 관계로 따라다니는 용어 정의가 돼 있다. 개념 정의가 돼 있다니까. 아, 그래.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뉘고, 양자역학을 이론에서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뉘고, 양자역학은 단지 미시세계에서만 적용되고 거시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고정관념인데 아니다. 아니다. 이거. 전부 다 양자역학이 다 지배하고 있다. 미시세계에는 말 그대로 양자역학이 지배하고, 편의상 제가 지금 미시거시로 나누는데요. 미시거시 없습니다. 전체가 똑같습니다. 아무튼 편의상 미시거시로 나누면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이 지배, 그럼 거시세계는 양자역학이 지배 안 한다? 말이 안 되지.
거시세계는 결국 양자들의 총합과 집합과 그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물로서 드러나는 게 거시세계인데, 비유하자면 그러면 당연히 거시세계의 모든 사물들도 양자역학의 원리의 지배를 당연히 받아야지, 받게 돼 있지. 앞에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그렇게 관측이 들어가고 측정이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면 뭐다? 양자의 어떤 그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딱 관측한 그 값을 진실값이라고 보고 계산하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모든 걸 하는, 모든 걸 갖다가 어떻게 과학기술도 발전시켜 오고 뭐 응용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다? 양자들의 그 미묘한 어떤 교란, 흔들림 때문에 실제 값은 그거하고 다르다 이거지. 단 극소한 차이로 거의 두 개가 극한으로서 거의 접점에 가까운 값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이 전 우주를 갖다가 관통하는 그런 어떤 존재와 작용의 원리다, 어떤 사물의 존재와 작용의 원리다. 그러면 고전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학기술들은 뭐냐? 전부 다 극한값이다. 극한값. 근사값도 아니고 극한값이다, 수학적으로. 우리는 극한값으로 계산하고 오퍼레이팅 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사고의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과연 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논리적으로 따지면, 생각해 보면 양자역학을 축으로 해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양자역학의 원리를 통해서. 단 고전역학은 뭐다? 양자역학의 원리가 작동하고 지배하는 그 현상을 갖다가 극한값으로만 계산하고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양자역학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원리와 우리 붓다가 계속해서 깨달음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편을 좀 나눌 건데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뭐다?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뉘어서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전 우주적, 저 초미시세계부터 저 초월적인 매크로한 거대 세계까지 모두 다 포괄해서, 따라서 뭐다? 전 우주적인 그런 하나의 존재 원리자 작동 원리다. 그러면 고전역학에서의 지금까지의 그 가치와 계산은 전부 뭐냐? 양자역학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 결과물, 작동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그 극한값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갖다가 해왔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